70억 코인 투자 실패로 궁지에 몰린 며느리는 결국 시아버지의 40억 유산에 눈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격은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최병도 씨는 한적한 단독주택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스스로 밥을 짓고 정원을 가꾸며 책을 읽는 고요한 삶을 지켜왔습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계절의 향기 속에서도 병도는 늘 같은 리듬으로 살아갔습니다. 병도는 아침 7시에 일어나 마당을 한 바퀴 돌며 운동을 했고 8시에는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따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항상 신문이 펼쳐져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오전 클래식 방송이 은은히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혼자였지만 허전하지도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기억이 깃든 집, 그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것이 병도에게는 살아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가 무너진 것은 예상치 못한 방문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늦은 오후 식사를 마치고 신문을 넘기고 있던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믿기 어려운 얼굴이 병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요즘 부쩍 아버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식사라도 같이 하실래요? 최병도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평소 아들과 며느리는 연락조차 드물었고 이미 반년 넘게 소식 한 통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전화 한 통 받지 못했던 그녀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그 자체로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니, 네가 여긴 웬일이냐? 무슨 일 있냐? 그냥요. 어쩌다 보니 생각나더라고요. 아버님이 혼자 계신 것도 마음에 걸리고요. 지혜는 어색함을 숨기듯 웃으며 식자재가 가득 담긴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신선한 채소며 고기며 반찬거리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녁 한 끼 대접하고 가려고요. 뭐든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병도는 그녀의 지나친 상냥함이 못내 꺼림직했지만 가방과 다소 들뜬 말투에 일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아무렇지 않게 부엌으로 향하는 뒷모습은 도리어 이질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엌에 선 지혜는 재료를 능숙하게 손질하며 연신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보세요. 한우 소고기예요. 무국 끓이면 진짜 맛있어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식탁에 앉은 병도는 그녀의 등을 바라보다 이내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혜는 등을 돌린 채로 무국을 끓이며 부드럽고도 조심스런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연락도 자주 못 드리고 이렇게 찾아뵙는 것도 너무 늦었죠. 정말 죄송해요. 뭐 다들 바쁘니까. 사실 마음 한구석이 늘 걸렸어요. 제가 며느리로서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서요. 병도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애처롭고도 뭔가 간절해 보였습니다. 제가 앞으로 자주 올게요. 아니, 매일 올게요. 아버님 식사도 챙기고 청소도 도와드리고요. 혼자 계시는 거 제가 안쓰럽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 정말로요.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제 자신만 생각했어요. 그녀의 말은 겉으로는 충분히 그럴듯했습니다. 표정도 말투도 마치 진심 같았습니다. 하지만 병도의 속은 달랐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을 가르치며 살아온 눈이 있었고 얼굴과 말 사이에 미세한 틈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매일 아버님 드실 반찬 몇 가지는 해드릴게요. 장도 제가 보고요. 걱정 마세요. 그래, 네가 바쁘진 않겠냐? 이제부터는 제 시간을 아버님께 드릴게요. 그게 당연한 일 같아서요. 아버님도 가족이잖아요. 병도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식어버린 무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그 국물 맛은 평소보다 더 밍밍하고 알 수 없는 씁쓸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국을 삼켰습니다. 아버님 내일부터 아침밥도 제가 챙겨드릴까요? 간단하게 미역국이라도.
됐다. 나는 이런 시간은 혼자 조용한 게 좋다. 그럼 점심쯤에 들를게요. 볶음밥이나 잡채라도 해다 드릴게요. 아버님께 딱 맞게 덜 짜게, 덜 기름지게. 지혜는 지나치게 세심했습니다. 그녀는 병도의 식습관이며 입맛이며 좋아하는 반찬까지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병도는 속으로 서늘한 기운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효도가 아니다. 저 애는 뭔가를 노리고 있다. 그의 머릿속에서 차갑게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첫날의 방문은 끝났습니다. 지혜는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를 꼼꼼히 닦은 뒤 싱크대 아래 수납함을 조용히 열어 살폈습니다. 약은 저기 두는구나. 위치는 확인했어. 그리고 그렇게 고요하기만 했던 병도의 집은 매일 아침 다른 기운으로 서서히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은 효도의 얼굴을 하고 다른 발은 탐욕의 그림자를 질질 끌고 들어오는 꼴이었습니다. 첫날의 따뜻한 미소는 어쩌면 전쟁의 북소리를 감춘 허울에 불과했을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그보다 며칠 전 지혜의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 나 있었습니다. 모든 시작은 그녀가 코인 투자에 손을 대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소소한 수익을 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이 코인만 오르면 10배, 아니 100배는 간다는 말에 혹해 가진 돈을 몽땅 쏟아붓고 가격이 떨어지자 겁에 질려 물타기를 하겠다며 결국 사채까지 끌어다 넣었습니다. 그러나 끝은 비참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무려 10억이라는 돈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어. 다들 넣는다고 해서 나도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지혜는 처음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영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늘 똑같은 출근과 퇴근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집으로 날아든 연체, 독촉장, 사채업자의 협박 문자 수상한 전화 한 통으로 그 모든 비밀은 한순간에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뭐야 이게? 이거 10억 사채네. 내 이름으로? 너 미쳤어? 미안해. 나도 이럴 줄 몰랐어. 정말 조금만 넣으려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넣어야 많이 번다길래. 변명하지 마. 너 제정신이야? 이 금액을 어떻게 갚아? 이게 다 네가 저지른 일이잖아. 나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마. 네가 다 갚아. 난 절대 못한다니까? 그렇게 부부 사이엔 매일같이 고성이 오갔고 이웃들조차 얼굴을 피할 만큼 살벌한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영민은 결국 이혼까지 입에 올렸습니다. 이혼하자. 더는 못 살겠다. 난 그 10억 절대 못 갚아. 나까지 망치지 마라. 이 정신 나간 여자야. 안 돼. 이혼하면 나 진짜 죽어. 나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지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하면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덮어 씌워지고 남는 것은 사채빚과 신용불량자라는 주홍글씨 뿐이라는 것을 친정 부모는 이미 그녀의 빚 보증을 대신 서줬다. 파산 직전까지 몰렸고 집에도 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혼당하면 끝이야. 거지 된다. 진짜로 길바닥에 나 앉아야 돼. 지혜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은 날로 거세지고 말도 안 되는 협박과 위협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안에 2천 못 갚으면 손가락 하나 날아가 아들었지? 요즘 장기 쓸만한 사람 귀한 거 알지? 지혜는 정말 무서워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납치돼서 팔려가면 어떡하지?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지혜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단 하나 시아버지 최병도였습니다. 평소에도 병도는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말하곤 했고 어림잡아도 40억이 넘는 자산가였습니다. 조용히 혼자 살고 있고 건강도 전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 그 40억만 있으면 돼. 그 돈만 있으면 다 갚고 새 출발도 할 수 있어. 저 영감탱이만 없으면 재산은 다 우리 거야. 아버님만 없으면 그 돈은 전부. 영민 씨가 상속받고 영민은 내 남편이니까. 그날 이후 지혜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들러붙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성껏 요리하고 매일 밥을 해주며 신뢰를 쌓은 뒤
서서히 병도의 몸을 망가뜨려 그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은밀한 경로를 통해 어렵게 심장에 부담을 주는 약 성분을 손에 넣었습니다. 아주 미량씩 장기적으로 투여하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었습니다. 매일 조금씩만 넣자 피 안 나게 몸이 서서히 망가지면 의심도 안 받아. 나중에 쓰러지면 부검도 안 하고 노안이라 치부되면 끝이야. 지혜는 그 계획을 위해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병도에게 더없이 공손하고 살가운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병도의 집을 찾아 반찬을 만들고 청소를 하고 건강을 챙기는 척했지만 그녀의 손끝에서는 매일같이 소량의 약가루가 음식 속에 갈아 넣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음모는 아무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음이 흐르고 따뜻한 밤 냄새가 풍겼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독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오늘도 다시 병도의 집을 찾았습니다.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지혜는 반찬통을 꺼내 부엌으로 들어가 국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국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병도는 국을 한 숟갈 뜨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쓴맛이 이게 무슨 맛이지? 도대체 뭘 넣은 거야? 이건 된장 맛이 아닌데.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상했습니다. 너무나 수상했습니다. 병도는 조용히 남은 국을 냉장고 속 용기에 따로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국을 다시 검사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병도는 식탁에 앉아 국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혜야,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오냐? 나 요즘 입맛도 없고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구나. 지혜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지를 멈추고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버님, 저 요리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버님 혼자 드시는 거 마음에 안 놓여서 그래요. 오늘도 정성껏 끓였어요. 됐다, 고마운데 오늘은 그만 가봐라. 몸이 좀 안 좋아서 쉬고 싶구나. 그 말에 지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병도의 말투는 분명 예전과 달랐습니다. 단순한 피곤하다는 말 같았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속에 담긴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뭐지?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인데 어딜 가라고. 아버님 요즘 몸이 안 좋으세요. 병원이라도 다녀오셔야 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니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전혀 부담 아니에요. 전 정말 아버님이 걱정돼서 오는 거예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는 무슨 오해냐? 그냥 좀 쉬고 싶다는 말이다. 요즘 자꾸 피곤해서 말이다. 지혜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녀의 계획에 가장 중요한 건 매일 병도와 접촉하며 음식을 전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병도가 그 접촉을 거부한다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지혜는 국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병도의 맞은편 자리에 앉아 간절한 눈빛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혹시 제가 뭐 실수한 게 있나요? 혹시 요즘 드리는 음식이 입에 안 맞으셨어요? 그렇다면 더 신경 쓸게요. 말씀만 해주세요. 아니다. 너 참 정성껏 해오고 나도 고맙게 먹었다. 다만 요즘 좀 생각할 것도 많고 혼자 있고 싶어서 그런 거다. 아버님, 저는 진심이에요. 너무 걱정돼서 그래요. 제 진심 모르시겠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그녀는 절박했습니다. 병도의 태도는 그동안 자신이 들인 시간과 공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돌려버릴 기세였습니다. 아버님, 제발 지금 저한테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사실 요즘 저 영민 씨랑 사는 거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아버님 댁에 오는 게 제 유일한 위안이에요. 저 정말 진심이에요. 병도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아주 은근하고도 단단한 의심의 불씨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병도의 앞에 국그릇을 바짝 밀며 애써 웃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건 꼭 한 입만 드셔보세요. 정말 아버님 생각하면서 정성껏 끓였어요. 미역도 직접 다듬었고 다시마 육수도 따로 냈어요. 그래, 고맙다.
병도는 숟가락을 들어 국을 살짝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곧 냄새를 맡고는 아무 소리 없이 다시 그릇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담긴 음식은 더 이상 정성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신뢰는 이미 의심으로 바뀌어 있었고 누가 보아도 그녀의 행동은 지나치게 노골적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 최병도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지혜의 행동은 너무도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음식에서 느껴졌던 미묘한 쓴맛, 매일같이 반복되는 방문, 그리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빛, 병도는 마침내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는 즉시 아들 영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차례 울리고 나서야 익숙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민아, 지금 통화 괜찮냐?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신데요. 지혜가 요즘 자꾸 우리 집에 온다. 거의 매일이다. 밥도 해다 주고 청소도 하고 나야 고맙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뭔가 좀 이상해서 말이지. 너희 요즘 괜찮은 거지? 지혜가요? 영민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던 아내가 시아버지 집을 매일 찾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데요. 지혜는 요즘 저랑도 말을 거의 안 해요. 내가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 오늘 음식도 좀 이상했고 지혜도 너무 애쓴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이다. 잠시만요. 영민은 숨을 고르고 급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불편했던 적은 많았지만 이번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의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침대, 화장대, 구석구석 눈길을 주었지만 어디에도 수상한 흔적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옷장의 이중 바닥을 들추자 얇은 노트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영민은 손을 뻗어 천천히 노트를 꺼내 펼쳤고 그 안에는 믿기 힘든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 방문 성공, 미량 투약 시작 반응 없음. 입맛 없음 호소. 계획대로 진행 중. 상속 구조 확인 완료 유언장, 필요 40억만 받으면 모두 다 해결. 영민은 손에 들린 노트를 덜덜 떨며 내려다보았습니다. 노트에 적힌 내용만으로도 지혜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명백했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 없이 혼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해 온 것이었습니다. 영민은 더는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전화기를 꺼내 아버지 병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 말씀드려야 해요. 지혜가 이상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지혜 방에서 노트를 하나 찾았어요. 거기 아버지에 대한 게 적혀 있어요. 뭘 먹이고 상속 이야기까지. 미친 짓이에요. 이건 그냥 넘길 수 없어요. 병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짐작하고 있었지만 아들의 입을 통해 직접 들으니 그 무게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뭐라고? 대체 왜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설마 그런 짓을. 그리고 아버지 사실 지혜 사채 빚이 있어요. 코인 투자했다가 10억을 전부 날리고 지금 독촉도 심각한 수준이에요. 아마 그 돈 갚으려고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그 애가 정신이 나갔구나. 넌 어떻게 그 지경이 되도록 놔뒀어? 면목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혼 준비 중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경찰에 말해야 할까요? 아버지 몸은 괜찮으신지 검사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내 몸은 괜찮다. 맛이 이상해서 다행히 먹지 않았다. 그리고 신고는 아직 아니다. 내가 방법이 있다. 영민아 노트는 그대로 둬라. 사진도 찍고 복사도 해두고 당분간은 아무 일 없던 척 지내라.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 애가 뭘 하려는지 어디까지 할지. 내가 직접 본다. 이 일. 내 손으로 끝을 낼 거다. 병도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안에서 녹음기와 소형 카메라를 꺼내 식탁 아래와 시계 뒤편에 각각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늙고 약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그 결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도는 모든 퍼즐이 맞춰진 순간부터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늙은 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병도는 지혜가 준 음식을 먹고 일부러 쓰러진 척하며 연기로 자백을 유도하고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혜는 다시 병도의 집을 찾았습니다. 평소처럼 반찬통을 들고 들어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국자에 국을 조심스럽게 따라낸 뒤 주변을 살피며 약을 한 꼬집 갈아 넣었습니다. 저 영감탱이 왜 이렇게 끈질기지? 빚도 빨리 갚아야 하는데. 아휴, 쫄려서 못 해먹겠네. 지혜는 국을 식탁에 올리고 조심스럽게 병도를 불렀습니다. 병도는 느릿하게 걸어 나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조용히 국을 한 숟갈 먹고는 몇 초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식탁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왜 이러세요? 병도는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숨조차 쉬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맥을 짚으려다 말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됐어, 드디어. 이제 다 내 거야. 이 집도 유산도 이제 다. 드디어 빚 끝이다. 그 순간 식탁 아래 숨겨둔 녹음기가 그녀의 모든 말을 고스란히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계 뒤에 숨겨진 카메라도 그녀의 얼굴과 표정을 생생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병도의 휴대폰을 꺼내들고 119를 부르는 척 버튼만 누른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 국에 넣은 건 티도 안 나 증거도 없어. 그러니 내가 하나쯤 죽어도 다들 그냥 지병이라 그러겠지. 그러나 그녀가 뒷정리를 마치려던 그 순간 그래서 이국에 뭘 넣었단 말이냐? 병도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고 눈을 부릅뜨며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소리는 공기를 가르고 지혜의 귓가를 찢고 들어갔습니다. 식탁 건너편에서 그를 바라보던 지혜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놓치며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고 두 다리는 마비된 듯 떨려왔습니다. 아, 아버님, 살아계셨어요. 헉, 병도의 등 뒤에서 조용히 돌아가던 녹음기의 붉은 불빛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몇 걸음 뒤로 물러섰고 발등에 국물이 튀는 것도 모른 채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느냐?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들었다, 다 녹음했고 찍었다. 네 입으로 말한 것도 다 기록돼 있다. 병도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지혜를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너를 믿지 않았다. 생전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던 네가 갑자기 찾아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냐? 나는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다. 아버님 그건 그냥 정말 진심이었어요, 진심. 진심이라는 사람이 국에 약을 타? 국에서 약 냄새가 나도 모르고 내가 그냥 삼킬 줄 알았냐? 이걸 멍청하다고 해야 하나? 얼마나 멍청하면 그런 계획을 세워? 병도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거실을 걸었습니다. 지혜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모으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병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병도의 시선은 그녀의 눈물에도 단한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 잘해보려고 했어요.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나 죽이려 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 오고 문 두들기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내 유산을 받으려고 이런 미친 짓을 했단 말이냐? 믿을 사람 없다더니 내가 그 꼴을 또 보게 될 줄이야. 제가 미쳤었나 봐요, 진짜로. 아버님, 제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혜는 두 손을 비비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처음엔 억눌린 흐느낌이었지만 곧 방 안에 울릴 정도로 크게 터져나왔습니다. 지혜는 무릎 꿇은 채 병도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한 번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몰랐어요. 아니, 알았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저 빚이 10억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빚쟁이들이. 그 사람들이 나 죽일지도 몰라요. 장기대 간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 소리에 눈이 돌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병도는 묵묵히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동정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마지막 분노와 깊은 배신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나한테 할 자격이 있냐? 내가 지금 나한테 살려달라고? 너는 내 며느리다 가족이라 믿었다. 그런 내가 이럴 수가 있냐? 아버님, 제발요, 다시 한 번만. 저 진짜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냥 어디든 보내주세요. 경찰에만은 제발. 병도는 고개를 돌려 지혜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애정도 연민도 증오조차 없었습니다. 단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이의 냉담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민아, 이제 나와라. 다 끝났다. 영민은 다른 방에서 아버지가 부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이는 병도의 아들 최영민이었습니다. 그는 굳은 얼굴로 안으로 들어섰고 바닥에 널브러져 오는 지혜의 모습을 보자마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혜야, 너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돌았어? 영민아, 오해야 아니야. 그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무슨 말로도 설명이 안 돼. 나 미쳤었어.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고 손은 바닥을 짚은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민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는 지혜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쳤었다고? 지금 와서 그게 변명이 될 거라 생각해? 나 진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 사람들 매일 전화하고 협박하고. 나 너무 무서웠어. 그 와중에 자기는 나한테 혼자 갚으라고 하고 이혼하자고 하고. 내가 무슨 방법이 있어. 나도 살고 싶었어. 그래서 너 이런 짓을 했다고? 영민의 외침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 자괴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폭발하듯 쏟아진 감정의 파편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 줄 알아? 그런데 넌 그 모든 믿음을 짓밟았어. 내가 내 눈을 어떻게 다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 제발, 제발 영민아. 나 지금 다 내려놨어. 다 잘못했어.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 그것까지 다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어? 함께했던 시간? 내가 그 국의 약을 타는 짓은 사람 행동이 아니었어.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해. 그 순간 지혜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더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듯 그녀는 입술을 세게 깨물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혜의 눈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나 잘못했어. 근데 너도 마찬가지야, 영민아. 나 혼자 이 지경 만든 줄 알아? 내가 돈만 잘 벌어왔어 봐. 내가 이런 꼴 됐겠냐고. 왜 다 내 탓만 하는 거야? 지금 내 입으로 그 말을 한다고? 그게 네가 할 말이냐? 지혜는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웅크린 채 양팔로 머리를 감싸고 떨리는 목소리로 살려달라며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영민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아버지 병도를 바라봤고 병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몰라. 끝났어. 넌 더 이상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다. 너는 내가 지워야 할 과거야. 다시는 절대로 돌아오지 마라. 그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롭게 지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땅을 치며 울었고 숨이 넘어갈 듯한 오열을 터뜨렸지만 그 어떤 것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내가 내 집 문턱에 네 발이 다시 들여지는 순간 그땐 법이 널 상대하게 될 것이다. 결국 지혜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 어떤 심판보다 냉혹했습니다. 그 순간 영민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믿음, 사랑, 기대, 그 모든 것은 잿더미가 되었고
영민은 다시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병도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는 그의 손에 있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엔 법보다 더 잔혹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그는 지혜를 사회 속에 그대로 풀어두기로 했습니다. 죄는 언젠가 반드시 갚게 되어 있고 그녀의 몰락은 그 자체로 충분한 형벌이 될 테니까요. 지혜는 쫓겨났습니다. 빈손으로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거리로 남편에게 버림받고 시댁에서도 내쳐지고 친정집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온 것은 차갑고 매정한 외면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지혜는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처음엔 모텔에 몸을 의탁했지만 이틀도 지나지 않아 연락이 닿은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가방 하나를 들고 밤길로 도망쳤고 찜질방, 고시원, 심지어 지하철 역사에서 밤을 지새우며 연명했습니다. 며칠 뒤 지혜는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고시원 방 안에 쓸쓸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방 안은 눅눅하고 퀴퀴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텅 빈 지갑을 바라보던 지혜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왜 난 아무것도 안 남았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서지혜 씨 도망 못 가. 이미 몇 번 봤잖아. 이번엔 잡히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번 주 안에 입금 안 하면 각오하라고. 그렇게 무너진 채 지혜는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녀는 철창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이 만든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서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숨을 이어갔습니다. 그곳엔 용서도 회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영민아, 나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돌아가고 싶어. 나 좀 살려줘.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바람 속으로 흩어졌고 달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작고 초라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최병도 할아버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모님이 어렵게 모은 재산을 받기만 하고 그 약속을 저버린 며느리의 배신. 정말 얄밉고 씁쓸하지 않으셨나요? 그래도 병도 할아버지의 침착한 대처가 조금은 속이 시원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